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상협의에 나섰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진행했습니다. 2시간가량 이어진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관세 및 조선업 등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앞두고 민관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 측과의 막판 협상 지원을 위해 29일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도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논의를 위해 현지 협상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에서 0.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정치 불안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상반기 실적 부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내년 성장률은 추경 효과를 반영해 1.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LG이노텍이 미국 아에바와 손잡고 차세대 FMCW 라이다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최대 500m 감지 가능한 초슬림 라이다 모듈을 공급하고 자율주행차, 로봇용 제품 공동 개발에도 나섭니다. LG이노텍은 아에바 지분 약 6%를 인수하고 5천만 달러를 투자해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연준의 FOMC가 시작이 됐고 빅테크들의 실적을 대기하면서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수가 어제 하락으로 고개를 좀 틀었던 건 미중 고위급 회담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양국 모두 90일간 관세를 유예하는 부분에 있어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종 승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잠시 쉬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개장한 후에 커플링이 될지 혹은 디커플링이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공화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약값을 최대 1,500%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황당한 숫자에 대한 내용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근당과 노보노디스크가 함께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만 어제 미국 시장에서 노보노가 21%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 하루 사이에 시총이 96조 원 정도 사라진 건데요. 오늘 종근당의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FOMC 결과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을 대기하면서 경계감 속에 흘러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열흘 안에 휴전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100% 2차 관세까지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까지 같이 체크하면서 시장 전략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황당 숫자 발언입니다. 앞서서 살짝 언급드린 것처럼 공화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약값을 무려 1,500%까지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다고 합니다.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황당하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황당한 건데요. 이분이 이제 인상과 인하를 약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은 위로는 엄청나게 1,500% 이상 인상은 가능한데 100% 이상은 인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100%인데 이거를 약간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0% 인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100%인데 이 부분을 약간 착각하셔가지고 이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100% 아무리 많이 해도 100% 이상으로 일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 본인을 무마하를 이제 잘못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1,500% 인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500% 이상의 인상은 있어도 1,500% 이상의 인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모순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강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 사실 모순이기 때문에 뭐 요거는 이제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황당 발언을 하신 거죠. 뭐 이거 이외에도 휘발유 가격은 이제 5개 주에서 갤런당 1.99달러를 하락했다라고 이제 최근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AAA 집계에 따르면 당시 모든 주의 평균 가격이 3달러 이상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4개월간 미국 내 어쨌든 기업 투자가 16조 달러에 달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연간 GDP가 30조 달러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64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짓말입니다. 이런 숫자 발언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이제 뭐 얘기를 해보면 캔자스 때 이제 로우랜드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자에 대한 팩트 기반의 진술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레토릭을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실제 많이 하는 건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하는 게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강력한 팩트를 주기 위해서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도지부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강력한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 새로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진실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학 교육이 부족한 이런 현상이 근본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발언들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이제 10,000평방미터짜리 아파트를 뭐 3만 평방미터라고 주장해서 민사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코로나 확산 당시에도 검사 수를 줄이면 확진자 수를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뭐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뭐 이제 그 연방준비제도의 리노베이션 비용을 31억 달러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롬 파월 의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망신을 당했었죠. 이제 5년 전에 끝난 건물이라고 반박을 당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얘기를 했었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숫자를 전략적으로 이제 청중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공적 연금 제도를 20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다는 주장, 200세 이상 노인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우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사실상 소프트웨어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상 이제 막 전문가들에게 숫자를 많이 얘기함으로써 이제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얘기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숫자를 믿고 싶은 심리들을 이야기하면서 파급적으로 효과를 주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정을 먼저 자극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보다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숫자의 권위를 이용한 신뢰 코스프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중이 숫자에 약하다는 점을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언론이 반박하더라도 이제 핵심 메시지는 이미 퍼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검증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게요. 1,500% 인하라는 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좀 해봤고요. 이런 숫자를 통해서 사실 보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숫자 정치가 계속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좀 나타나게 될까요? 뭐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신뢰도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보다 느낌이 우선되는 정치 문화가 확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와 언론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약화돼서 이제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충돌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도 따라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되면 사람들이 이제 나 말을 안 들겠죠. 뭐 안 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한번 효과를 받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이렇게 들면서 정부와 언론에는 불신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게요. 양치기 소년처럼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짝퉁 굿즈 논란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트럼프 그룹이 온라인에서 트럼프 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상품 판매자들을 상대로 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그룹이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자신의 이제 그 브랜드죠. 이제 트럼프 브랜드가 이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 이름은 미공개고요. 트럼프와 이제 트럼프 2028의 문구가 들어간 머그컵이라든가 모자라든가 티셔츠 그리고 스웨트 셔츠 같은 것들을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상품이 T1 골드 스마트폰 등도 적은 모방품으로 이제 유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진에 보이시는 것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당 도용됐고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에 가짜 상품의 폐기와 어쨌든 판매자 계정 폐쇄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월마트와 이제 아마존과 이메이 등의 위조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과 상품 판매량들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사실 좀 심각한 게 트럼프 얼굴이 박힌 화장지까지 팔리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좀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한 상품권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열기와 이제 상품권 가치가 이제 얽힌 상징적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상표권 이제 이 소송을 벌였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소송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듭니다. 네. 네, 그러게요. 일단은 위조 상품에 대한 굿즈 논란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그룹 쪽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시장 내 혼란이나 소비자 기만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계정을 좀 폐쇄해달라 혹은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을 폐기해달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좀 취할 예정으로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한 이유는 말씀하셨던데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제 트럼프 이름이 다시 많이 팔리고 있어서 일단 이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고 브랜드 이미지의 필요성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시장의 영향력이 커져서 일단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이제 엿볼 수 있는 네 가지 큰 그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품 독점 시장이 구축되고 있다는 판단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가짜 상품에 대한 어떤 제거를 해서 트럼프 굿즈라든가 정품에 대한 고급 이미지를 좀 구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많은 뭐 코인이라든가 이런 상품에 대한 것들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생각이 좀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대규모 정치 어떤 조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그림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트럼프 2028 같은 선거 연관 상품들에 갖다 캠페인 후원 모금 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것들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브랜드와 지지층의 결집 상품을 만들고 판매 수입을 하기 위한 것들인데 이렇게 저급한 상품이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지장을 받고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로 한 확장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한 굿즈에만 머물지 않고 그다음에 해외로 트럼프의 이름을 활용한 팬 굿즈 기념 상품을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치 경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내년도에 있을 중간 선거에도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그다음에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상징적 파워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전초 작업을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굿즈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부부 우상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영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이름을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 붙이려는 공화당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어떤 플레이스에 대한 이름 자체를 멜라니아를 좀 넣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뭘까요? 좀 이게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공화당이 명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케네디 센터에 이제 두 가지가 좀 있는데요.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이제 케네디 센터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멜라니아 트럼프 오페라 하우스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했는데 여기서 머물지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이제 공연 센터 전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해서 도널드 J 트럼프 공연 예술 센터로 바꾸려는 시도를 최근에 이제 법률안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케네디 센터는 법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기념 화두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1983년에 이후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 이름 명명을 금지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과 이제 전문가들은 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고 소송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측은 최근 케네디 센터 이사회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18명 그 이사를 해임했고 리차드 그넨을 신임 센터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미 선전 예술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포용에 대한 이 문구를 삭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부부의 초상화를 설치하고 있고 선전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6배를 증액하면서 자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예산은 이제 4,300만 달러에서 2억 5천만 달러를 어쨌든 증액을 했기 때문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근거를 내세울 수 있고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다라면서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케네디 센터를 정치적, 상징적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해보면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앱스타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사건에 벌어지고 있으면서 그런 사건에 약간 영향력을 이걸로 바꾸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공화당 의원들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를 역사 속에서 어쨌든 이름을 좀 남기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케네디가 아마 민주당 쪽에서 약간 역사적 인물이라면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인물이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좀 멀리 보면 약간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꾸면서 약간 노벨 평화상 쪽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잡으려는 그런 생각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트럼프 후보들은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손해볼 게 없다. 그리고 정치적 유산을 좀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윈윈이 맞아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름을 바꾼다 혹은 그 이름 안에 어떤 특정 인물의 이름을 같이 포함을 시킨다라는 부분 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위법 논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요. 굳이 이 시점에 트럼프랑 멜라니아라는 이름을 어떤 장소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의도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치적 물타기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치적 보상 논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자신에게 이제 타이밍이 절묘한 이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브랜드 경쟁도 좀 있는 것 같고 자신에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있으면서 자신에게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신은 이 부분들이 다 있으면서 자신에게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들이 다 복합적인 게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자신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다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고 트럼프 지지층과 공화 의원은 트럼프 재정적인과 정치적 관심이 향후에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첫 번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대규모 지위와 정치적인 전례에 따랐다는 주장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문화적 정치적 유산 남기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트럼프와 멜라니아라는 이름을 어떤 특정 플레이스에다 넣고자 하는 의도가 좀 파악되고 있다는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 네 번째 키워드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요. 하버드 5억 달러 요구 발칵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워낙 트럼프 행정부랑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 측에서 최대 5억 달러, 한화로는 약 6,700억 원 정도 낼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대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풀기 위해서 이제 최대 5억 달러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시민권 침해와 반유대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 측은 이런 것 같아요. 콜롬비아 대학하고 이제 2억 달러 요구했던 전례를 언급하면서 이제 하버드대에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달러보다 이제 거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요. 대학 입장은 약간 현금 납부는 갑작스럽게
부담스럽고 정부가 이제 감시인을 붙여서 운영 개입하는 것은 학문적 침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5억 달러에 대한 요구가 있다라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0억 달러 이상의 어쨌든 연방 보조금에 대해서 못 받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어쨌든 연방 연구 예산 연 10억 달러 규모를 끊자 재정적 타격이 상당히 이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전략은 이런 것 같아요. 대학의 반유대주의라든가 어쨌든 과도한 다양한 정책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제 재정 압박을 하고 있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한번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먹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례를 모델을 지적하면서 하버드 대학에는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버드 대학만 이제 성공을 하면 모든 대학을 다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많은 압박이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하버드 대학이 결국 굴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일단 대학과 행정부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사태가 여러 차례 좀 빚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콜롬비아에 이어서 하버드가 합의를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대학은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파장을 좀 보이게 될까요? 하버드 대학이 만약에 이제 거의 이제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그러니까 저항을 하고 있지만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대학 자율성이 이제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정치적 압박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는 이제 계속 이제 벌금을 내고 압박을 가능성이 하나하나 이제 검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증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나하나 검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문적 자율 가능성도 이제 위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의 자율성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대학 명성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이 상당히 뭐 그동안은 위축이 되거나 명성이 높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제 이 레벨도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다른 대학 파급도 이제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부분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캠퍼스 내 분위기도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히 대학만 있을 게 아니라 다른 초중고 교육도 이제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도 정치화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빈파적 사고란가 이런 것들도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저는 이제 미국 교육이 좋은 건 이런 겁니다. 미국 교육에 에세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세이를 쓰면 저절로 이제 공공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로운 토론이라든가 다양한 시각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역사라든가 사회적 교양성도 우익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시위 전략도 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서열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교육의 다양성도 감소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해외에서 이제 유학생들이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수민족이라든가 이런 민족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든가 다른 어떤 유학생들의 문의 이런 것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대학과의 갈등을 빚게 되면서 대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율성이나 학생에 대한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도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공짜라더니 1조 원이라는 키워드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워싱턴을 뒤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카타르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미국의 국방 예산 약 9억 달러 이상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로 거의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카타르한테 이제 무상 비행기를 받았습니다. 이제 새 중고 비행기가 많아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새 전용기를 개조하고 있는데 이 비행기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공짜로 비행기를 받았지만 국방 예산을 최근에 이제 9억 3,400만 달러를 개조 비용으로 쓴다는 게 문제입니다. 1조 3천억 원 전용의 의혹이 있고 이 비행기가 사실은 더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조를 하는 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사실은 원래 이 비용 개조 비용이 아니라는 게 일단 문제고요. 더 문제는 이거를 사실은 카타르가 미국 대통령한테 선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한테 선물을 했는데 이걸 나중에 자신의 도서관에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선물을 한 게 아닌데 미국 대통령한테 선물을 한 것인데 나중에 이걸 자기한테 가져간다는 것도 나중에 문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전용을 한 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노핵 미사일 미니밴 3를 교체하는 센티넬 프로그램 예산이었는데 이걸 전용한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이 향후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나중에 또 자신에게 선물한 것이 아닌데 이걸 또 나중에 전용을 해서 자신의 어떤 도서관에 기증을 하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이 향후에 문제라는 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자신의 공짜 비행기라는 주장을 자꾸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물어라지만 실제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훨씬 더 큰 비용이 지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 에어포스 1이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달러 정도 드는데 고치는 한 4배, 3배 정도가 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 세금을 사실상 숨겼다라는 게 핵심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보보다는 사치를 더 우선시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외국 정부의 선물을 수수하고 있다. 나중에 자기가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퇴임 후에 개인적 이용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은 에어포스 1 개조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노베이션 논란이 좀 빚어지고 있고요. 사실 무리한 비용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유산으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정치적으로 봐야 되는 우선순위가 조금 뒤바뀐다라는 측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지도 우려가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예상이 좀 될까요? 정치적 파장이 분명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개인주의와 국가 우선주의에 대한 논쟁이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쟁이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쨌든 대통령한테 준 건데 본인이 가져간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방 파장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원래 이 예산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핵 미사일이나 이런 예산으로 쓰이는 건데 이게 군사 예산의 우선순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예산은 어쨌든 핵 억지력 센티넬 프로그램이 전용을 했기 때문에 타 무기 예산에 대한 인프라 우선에 차질이 빚을 것 같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용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것 같고 외교적 파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개인 브랜드화된 외교라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향후에 어쨌든 다른 예산도 좀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도 향후에 그 예전에도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산을 전용했다고 해서 이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에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기를 선물했다고 해서 가져간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이 없는데 이런 부분도 이때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도 뻔뻔하게 가져간 적이 없는데 이걸 가져가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기 자체에 대한 변화가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 부분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대통령의 개인 브랜드화가 문제가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사치와 안보 사이에서 우선순위가 좀 전도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라는 키워드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성화인텍 19%대 급등세로 1위 차지했고요. 하나비전 13%, 우양HC도 12%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한국카본과 한미사이언스는 나란히 10% 이상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케어젠이 12%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RFHIC는 8%대 떨어졌습니다. 바이오플러스와 에코프로머티, 청담 글로벌까지도 나란히 4%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종근당 살펴볼 거고요. 애프터마켓에서 8%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부터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흐름이 좀 괜찮았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일단 상승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가장 큰 이유로는 글로벌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와 또 종근당이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노보노디스크는 현재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곧 경쟁사 일라이릴리가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진 마운자로를 국내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대비해서 노보노디스크가 국내 영업력이 좋은 종근당과 손을 잡고 위고비 판매를 함께 진행을 하기로 한 겁니다. 종근당은 예전에도 다른 제약사 제품을 함께 팔면서 짧은 기간에 매출을 크게 올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해 HK 이노엔과의 공동 판매 계약이 끝나면서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빠졌었는데 이번 제휴로 인해서 그 공백을 빠르게 메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확 좋아졌습니다. 네, 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주목을 좀 받았고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랑 힘을 합친다라는 소식 속에서 더 큰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종근당 하면 실적이 잘 받쳐주는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좀 유명한데 어제는 신약 개발 소식까지 함께 전달이 좀 됐었죠? 네, 맞습니다. 종근당이 최근 미국 FDA에서 새로운 항암 신약의 임상을 좀 승인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받은 신약은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ADC 기술을 적용한 약인데요. 쉽게 말해서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 안으로만 약물이 들어가서 암을 선택적으로 죽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승인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폐암과 여러 고형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직접 검증하는 임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진행한 초기 연구에서는 이미 암세포 억제 효과가 확인이 됐고요. 이번 FDA 승인으로 인해서 글로벌 임상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약물이 상업화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종근당이 보유한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지고요. 해외 제약사와의 공동 개발이나 기술 수출 가능성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근당이 노보노디스크와 손을 잡고 비만 치료제 사업을 키우는 동시에 항암 신약 개발에서도 중요한 진전을 보이게 되면서 어제 주가가 크게 오르게 됐습니다. 네, 종근당이 어제 애프터마켓에서까지 흐름이 좀 좋았는데 사실 오늘 프리마켓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6% 넘게 지금 빠지고 있고요. 이 배경에는 노보노디스크가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실적 나오면서 비만약에 대한 수요가 부진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위고비랑 오젬픽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미국 시장에서 21% 넘게 급락이 나온 상태다 보니까 같이 좀 영향을 받아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6% 넘게 지금 프리마켓에서 빠지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볼 거고요. 어제도 주가가 4%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황제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상승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종가 기준으로 99만 8천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번 급등에는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의 미국 방문 소식이 가장 큰 영향을 줬는데요. 김 부회장이 정부의 대미 통상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하나그룹이 미국 방산 조선협력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특히나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김 부회장이 협상단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조선 산업을 다시 키우자는 구상인데 이 한국의 조선 기술과 방산 역량이 함께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부터 항공기 엔진 그리고 우주 사업까지 폭넓게 다루는 하나그룹의 핵심 계열사인데요. 만약 이 협력이 본격화된다면 미국과의 방산 또 조선 수출 기회가 더 열릴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게 어제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이 됐습니다. 네, 어제도 종가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인 상황입니다. 김동관 부회장 방미 소식이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좀 더해주는데 좋은 뉴스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전망이 밝다라는 부분도 더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무기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7,300억 원, 매출은 6조 4천억 원대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지역으로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수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또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동 지역도 무기 도입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고 미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 수출이 더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호실적 전망에다가 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 참여 소식까지 겹치게 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황제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황제주 등극 여부가 이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프리마켓에서 0.6% 정도 밀리면서 99만 2천 원 선에서 현재 가격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황제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김동관 부회장이 방미를 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조선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오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2% 정도 상승하면서 라운드 피겨 자리까지 한 걸음 딱 남았습니다. 호가창 1,000원 단위로 99,000원 지금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NHN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애프터마켓에서 3%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정부에서 이제 GPU를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선정이 되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자세하게 먼저 좀 들여다볼까요? 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NHN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로는 정부가 진행하는 대규모 GPU 확보 사업에 NHN의 자회사인 NHN 클라우드가 이렇게 참여업체로 선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에 1조 4,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엔비디아 최신 GPU를 대량으로 확보해서 국내 AI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참여 기업은 NHN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카카오 이렇게 세 곳입니다. 이 가운데 NHN 클라우드가 GPU를 가장 많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전체 13,000장 가운데 7,600장 이상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비율로 따지게 된다면 전체 75%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GPU를 활용해서 대규모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AI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NHN이 AI 인프라 사업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사업자로 이제 세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NHN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이렇게 세 곳이 선정이 된 상황에서 GPU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게 지금 NHN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주목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일단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건 굉장히 호재인데 그럼 이게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에 GPU 확보 같은 경우에는 국내 AI 컴퓨팅 인프라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NHN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NHN 클라우드는 확보한 GPU를 기반으로 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스타트업에도 이런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GPU 4,000장 이상을 한꺼번에 묶은 초대형 클러스터를 순행식 냉각 방식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경험이 쌓이게 된다면 앞으로 NHN이 AI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정부의 사업자 선정 소식과 맞물리면서 흐름이 괜찮게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어제 올라간 것에 대한 차익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프리마켓에서 2% 정도 밀리고 있다는 부분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도 차례로 만나볼 거고요. 첫 번째로는 한화시스템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2% 지금 넘게 하락을 했고요. 2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부터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우선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이 335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줄었고요. 반면에 매출은 7,600억 원대, 순이익은 470억 원으로 늘긴 했지만 수익성 자체가 악화가 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난해 인수했던 미국 필리조선소 때문이었습니다. 인수 후 정상화를 위해서 설비 개선과 인력 재훈련처럼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인수 전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원가까지 이번 실적에 포함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물론 방산 쪽에서는 전술 정보통신체계 양산, 그리고 차세대 군용무전기 공급과 UAE와 사우디에 수출된 다기능 레이더 덕분에 매출은 증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 관련 비용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익을 좀 깎아먹은 상황입니다.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생긴 부분이 실적에 있어서는 좀 악영향을 주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인수는 끝났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률을 좀 보고 있을까요? 네, 회사 측에서도 좀 컨퍼런스 콜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필리조선소 정상화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보긴 했습니다. 2분기에는 필리조선소 매출이 전분기보다 35% 늘면서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 영업 손실이 292억 원이나 났고 또 수주 잔고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화시스템은 빠르면 2026년, 길게는 2027년쯤 돼야 손익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하나오션에서 인력을 파견하고 또 기술 이전을 진행하면서 설비 현대화 같은 작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조선 사업도 계속해서 확장 중에 있는데요. 호주 조선소 오스탈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는 건 미국 정부 승인까지 받은 상태고 이제는 호주 정부 승인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조선 사업 확대가 중장기적으로는 매출 성장과 또 해외 방산 시장 확대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가 하락이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크게 부각된 영향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소가 정상화되고 또 해외 사업이 안정화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작년 6월이었죠. 이때 이제 필리조선소 인수가 100% 마무리가 됐는데 한화시스템이 60, 그리고 한화오션이 40, 요 비율로 가져가면서 100% 인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호주 조선소 오스탈 지분 인수까지 같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화오션은 한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한화시스템은 이제 어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만회를 합니다. 프리마켓에서 강보합 정도 나가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주가가 1% 정도 떨어졌는데요. 하락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이 캐나다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이죠. 이 루프 인더스트리의 지분을 90% 손실을 감수하면서 좀 전량 매각에 나섰다는 소식 때문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삼성은 2021년에 약 650억 원을 투자해서 루프 인더스트리의 지분을 샀는데요. 이번에는 매각 대금이 60억 원 정도에 그치면서 600억 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이 공급 과잉과 또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회사도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울산에서 추진하던 대규모 플라스틱 재활용 단지 계획도 석화 업황 악화로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신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진 점도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무려 90%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SK온이랑 SK엔무브 이 합병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도 주가에 좀 영향을 같이 줬을까요? 네, 최근에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SK온과 또 전기차, 윤활유, 열관리 솔루션을 맡는 SK엔무브가 합병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재편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SK엔무브 지분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합병을 준비하는 사전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K온은 부채 비율이 높고 또 앞으로도 투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SK엔무브와 합병을 하면 재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합병이 추진된다면 SK온 상장 계획이나 또 재무적 투자자 지분 문제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된 건데요. 결국에 SK이노베이션은 해외 투자 손실에 이어서 이런 사업 재편과 합병설까지 함께 겹치게 되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약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플라스틱 재활용 그 투자 손실에다가 추가적으로 사업 재편이나 합병설까지 같이 겹치게 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영향을 줬다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앞으로 재무 구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합병 논의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될지가 가장 주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지금 한 0.36% 상승하면서 11만 1,900원 선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타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B 이민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무역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좀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일이면 또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죠. 관망세가 짙은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시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증시 이제 코스피가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4년 만에 최고치 또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매수세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시장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에 시장이 정말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장 때만 보더라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좀 들쑥날쑥하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아마 앵커님이 느끼신 그 느낌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괜찮을 것 같다가 오후에 갑자기 무너지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오전에 확 밀었다가 맞아요. 오후에 갑자기 신고가 영역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신고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그거 체감 지수를 좀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전체적인 떨어지는 종목 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시장을 좀 견인을 해주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올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많은 좀 불확실성이 존재해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는 역시나 8월 1일 마지노선인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더군다나 뭐 오전에는 중국이랑도 뭐 협상이 잘 끝났다라는 코멘트까지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외에 뭐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인도, 뭐 기타 등등의 나라들도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일본과 유럽연합의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협상력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현재 시장에서는 관세 협상률 자체는 마지노선을 15%로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률이 15% 이상, 그러니까 17%, 20%까지 조금 과하게 나와준다면 시장은 지금 3,200선까지는 잘 돌파를 했지만 한 번 정도는 가격 조정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주 좀 관세 협상에 대한 스탠스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미 협상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팀이 또 미국에 간 상황인데요. 어떠한 협상 과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세제 개편안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시가 또 오르려면 협상도 잘 돼야 되지만 이 안에서의 정책도 같이 뒷받쳐줘야 되는데 어제 세제 개편안 이야기 나오면서 사실상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기에는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말씀 좀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자라고 해서 6월 달부터 정말 급격하게 증시가 상승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상법 개정안이 됐던 아니면 뭐 대주주 양도과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든지 뭐 이런 정말 다양한 법안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끌어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말 끝나는구나라고 하면서 증권주라든지 뭐 지주사, 보험 뭐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막상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 산의 진미를 기다렸던 식탁에 딱 앉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찬이 한 두세 개밖에 없는, 정말 먹을 게 없는 당연한 개정안이 내놓고 나서 오히려 뭐 예전에 상법 개정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인 현재 50억에서 10억으로 또 낮추는 그런 약간 좀 불상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요, 지금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기보단 뭐 이런 표현이 아침부터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참가자들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짜증을 내고 있는 듯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세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상법 개정안이 됐던 전체적인 코스피 5천을 끌어가기 위한 동력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거기다가 현재 한 곳만 집중해서 이렇게 사격을 하기도 바쁜데 너무나 지금 다른 쪽에 기준을 세우고 다른 쪽에 편의를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피 5천을 가는 시대에 현재는 약간은 좀 방향성과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 좀 안타까운 말을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세제 개편안 이야기 나오면서 또 관련해서 법인세율을 24에서 25로 늘어났고 지금 대주주 기준도 50억에서
100에서 10억 원으로 지금 공시화가 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따져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관세 협상, 이 주가 흐름들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의 주가 랠리가 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또 출국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아무래도 대미 투자 이야기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도 어떤 흐름들이 펼쳐질 수 있을지 좀 더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어저께 저녁에 이제 이재용 회장님이 워싱턴으로 출발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도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라든지 뭐 설비의 투자, 그다음에 네. 어쨌든 공장을 세우면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아마 그런 투자안까지 이번 협상 카드에 좀 내밀 것 같습니다. 뭐 어저께까지만 해도 마가가 아닌 뭐 마스가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조선업의 특히나 하나의 부회장님이 김동관 부회장님이 다시 참관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 반도체의 대장주격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님까지도 현재 미국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가에 브레이킹을 걸 만한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 거기다가 미국이 계속해서 태클을 걸어왔는데 그 미국에다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건 사실은 주가에는 크게 하락의 요인으로 보여지진 않는데 제가 물론 지금 현재 주식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건 뭐냐? 반도체가 기술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조선이 기술로 넘어가고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가질 수 있는 양과 그다음에 질 좋은 직업군들이 많이 사라지는 부분이 저는 조금 안타깝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반도체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좀 전반적인 사회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코멘트 해주신 만큼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삼성전자 얼마 전에 테슬라의 이제 이 파운드리 계약 소식까지 따내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삼성전자의 랠리 이제 7만 전자를 돌파했으니까 네. 조금 더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그러니까 그래요? 가뭄의 단비 같은 느낌이라고. 제가 삼성전자가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딱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된다. 네.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던지 아니면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해서 적자를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인 파운드리 사업을 결국엔 M7이라고 불리는 테슬라라는 큰 고객을 잡으면서 일단은 수주를 성공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언론에서는 결국엔 저가 수주다. 이번에는 뭐 수주를 받아봤자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 특성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산업이라는 건요. 일단 수주를 받고요. 거기에 수율이 나오건 안 나오건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서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현재 TSMC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애플의 칩을 받아내면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면서 지금은 TSMC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잘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입장에서 삼성전자 테네시 공장이 정말 개점 휴업이 될 뻔했는데 결국엔 테슬라와 같이 협업 관계를 맺어가면서 파운드리를 수주를 받았다라는 건 결국에는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재료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HBM, 지금 엔비디아 납부에 대한 소식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파운드리 사업까지 수주 소식 굉장히 좋은 주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요소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월 30일 수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망세인 자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FOMC 회의에 대한 금리 결정을 앞두고 나서 아무래도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주가 향방이 계속해서 갈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8% 상승하고 있습니다. 3,200포인트에 안착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0.06%, 80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 출발이지만 좀 강하게 출발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 좀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28% 상승하면서 78,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연일 좀 숨고르기 장세였는데 오늘 그래도 상승불 켜주고 있네요. 0.95% 상승하면서 265,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강하게 올라왔던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2% 가까운 낙폭을 좀 그리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즘 ESS 시장에 대한 기대 모멘텀이 있잖아요. 함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0.28%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도 좀 강한 흐름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그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인데요. 1.6% 하락하면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코스닥 상위 종목들은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2% 오늘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46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다시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좀 큰 폭으로 빠졌었는데요. 요즘 2차 전지주들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지 잠시 후에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0.09% 상승, 에코프로도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펩트론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34%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 교환사채 발행 또 자사주 처분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함께 모멘텀 받아간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HLB는 1.5% 정도 쉬어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HLB 좀 연일 좀 쉬어가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랠리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도 살펴볼까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지금 매수이 보이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까지 지금 매도이 보이고 있네요.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아침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상위 종목에서도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띕니다. 지금 아침 시장 분위기 또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섣부르게 판단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뭐 아침마다 코너를 진행하시지만 네. 오전 다르고 12시 전 다르고 또 오후 다르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확정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저는 오늘은 분위기가 꽤 좋아 보입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그저께부터 좀 감지를 했던 것 같은데 그저께 사실 시장이 많이 빠졌고 어저께도 오전에 개장하고 나서 시장이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저께부터 어저께 그다음에 오늘까지 본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마 많은 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도 그전과 다르게 조금 공격적이게 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수의 상방에 베팅하고 있는 선물 지수에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베팅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관세 협상률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데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 이거는 관세 협상이 잘 된다라는 걸 예측하고 들어온다라기보단 만약에 관세 협상률이 15% 이상으로 간다고 해도 시장은 조금은 부러질지언정 결국에는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라는 게 제 정론이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제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도 현재 9시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1,000억이 넘게 들어오는 걸 봐서는 시장은 좀 상승 방향으로 베팅하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을 일단 주도하는 종목들 중에선 저도 계속해서 아마 이 스탁포인트 자리에서 삼성전기라는 종목들을 많이 제가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삼성전자와 테슬라에 대해서 협업 관계 얘기가 나왔죠. 22조의 파운드리 계약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테슬라의 직접적인 차량 내부에 들어가는 칩 설계라든지 아니면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삼성전기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삼성전자 쪽으로 거래 대금이 쏠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삼성전기에 대해서 쏠리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200에서는 역시나 삼성전기가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는 LG 이노텍까지도 꽤 좋은 흐름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자면요. 오늘 역시나 포스코엠텍이 가장 좋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어저께 이제 리튬 쪽에 대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포스코엠텍 올라가고요. 리튬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2차 전지 배터리가 올라가니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들 같이 올라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현재 15%가량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파마리서치가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해지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현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다가 인적 분할을 전격 해제하다 보니까 급등을 했는데 추가적인 급등은 2일, 3일 정도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인적 분할 이슈로 올라간 주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 3일 후에 제자리로 내려올 수 있다는 점만 꼭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다라고 해석해 주신 만큼 좀 시장 대응이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삼성전자 수급과 함께 지금 삼성전기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다라고 또 분석을 해주셨고 이 밖에 지금 LG 이노텍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뉴스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쪽으로 좀 힘을 키우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LG 이노텍 사실 좀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 박스권 안에서 있었거든요. 네. 이제 이러한 모멘텀 좀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 점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일단 LG 이노텍이 맨 처음에 이제 주가가 좋았던 건 네. 사실은 이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면서 주가가 좋았다가 이제 아이폰이 잘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졌는데 방금 얘기하신 게 이제 미국의 라이다 업체랑 같이 협업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라이다 업체의 지분까지도 인수를 하기로 했다라는 건 네. 원래 LG 이노텍 자체가 자율주행에도 모멘텀이 있었지만 이번엔 4D 라이다까지 아마 부품을 제조하고 같이 공동 개발한다면 앞으로 뭐 로보택시가 됐던 아니면 구글의 웨이모, 특히나 구글의 웨이모가 라이다를 주로 쓰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무인 자동차에 대한 이슈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결국에는 이 LG 이노텍이 먼저 선점하고 있는 라이다 산업 쪽에서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유리기판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둬야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의 재료로 들어와서 오늘 뭐 2% 3%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 4D 라이다로 인해서 LG 이노텍이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한다. 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지금 바닥은 잡아놨기 때문에 바닥 자리에서 관심 종목의 리스트에 넣으시고 거기에 닿아서 충분히 시간을 더 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LG 이노텍 1.35%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나왔던 만큼 좀 단기간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투자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관세 협상 또 시한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눈에 띄는 점이 조선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나오션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에도 주도주 중에 하나였기도 한데요. 이제는 10만 원 다시 또 돌파를 하면서 목표가들도 좀 증권가에서는 줄줄이 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매출 또한 잘 나왔잖아요. 실적도 뒷받쳐줬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앞으로의 좀 전망들, 전략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는 조선업도 여전히 계속 좋은 섹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고평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긴 한데 과연 이게 지금 고평가일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지금 관세 이슈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가 관세 무풍지대다라고 해서 관세 무풍지대 종목들만 많이
많이 모아가셨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협상률이 뭐 15% 이상이 나오더라도 조선업에는 사실은 피해가 갈 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관세에 대해서 목리를 부리고 있는 주체는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이 바로 조선업이고요. 뭐 이렇게 비교하면은 조금 과할 수는 있는데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이 결국에는 계속 어깨 싸움이 가능한 게 중국에는 히토류라는 정말 거대한 무기가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선 기술, 조선업이라는 거대한 기술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저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눌러줄 때마다 항상 지켜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전략이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눌러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안에서 MRO 사업까지 좀 조선업들 같이 모멘텀 받아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오늘 좀 눌러주는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중공업 관련 종목들 좀 앞으로의 전략들 어떻게 같이 좀 모멘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선업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미국이 가장 필요한 게 MRO 사업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어쨌든 해군 경정 보수 이런 건데 그래도 대장주는 하나 오션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필리조 선수 실제로 가지고 있고 그 필리조 선수에 대한 지분이 하나 시스템이 또 많이 갖고 있고 네. 어저께도 예를 들어서 하나 시스템이 실적이 되게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쭉 밀렸다가 다시 끌어올려주는 걸 보면 결국에는 이 MRO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멘텀이 좀 살아있고요. 실적이 단기간에 좀 안 나오더라도 앞으로의 추가적인 먹을거리가 많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 쪽에서도 저는 약간은 MRO 쪽을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어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저는 좀 관광주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지금 협상 과정에서 뭐 알래스카 LNG 개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조금 더 따져보자면 뭐 본행제 쪽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한국카본이라든지 맞죠. 뭐 이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돌려서 좀 확장돼서 이렇게 이쪽의 전략들은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오늘 좀 눌러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앞으로의 전략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는 되게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래스카라든지 LNG 사업 쪽을 보통 보면 강관이라든지 철관 쪽만 보시거든요. 네. 파이프 라인 쪽.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이프라든지 철관은요. 미국의 현지 공장이 있는 업체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조선기저제라고 불리는 한국카본이라든지 성강밴드 이런 종목들은요. LNG 산업에 특화가 돼 있는 애들이에요. LNG라는 건 결국엔 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액화를 시켜서 급속 냉동시켜서 액화를 시켜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국카본이 만드는 본행제라든지 성강밴드가 하는 이런 파이프 라인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기술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비단 알래스카의 LNG 사업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유럽에서도 미국산 LNG를 사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유럽에서 LNG를 사가려고 하면 과연 알래스카에서 파이프로 연결을 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LNG 선으로 LNG를 담아서 이동하는 게 빠를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는 한국카본이라든지 성강밴드 같은 분명히 이런 LNG 산업에 대해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주가 눌러줄 때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업이랑 같이 보자라는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조선업들이 다시금 좀 랠리에 들어온 만큼 이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고도 코멘트 해주셨고 여기에 덩달아서 LNG 산업과도 지금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뭐 본행제, 단열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주들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B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아주 소폭입니다만 그래도 빨간불 켜져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 좀 들어오고 있고 앞서서 개장했을 때 선물 쪽에서도 매수로 확인을 좀 했습니다. 환율이 조금 부담이긴 합니다만 개장 분위기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7만 전자 이상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치고 가고 있고 나머지들이 좀 따라오고 있습니다만 좀 탄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뉴욕 시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힘을 내지 못했고 FOMC 회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뉴욕 시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중 간의 그 무역 협정이 90일 또 다시 네. 유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이 빠졌다라면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시장이 그러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의 테슬라발 뉴스가 시장에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오늘 네. 삼성전기가 오늘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타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업종들이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 게임주 같은 경우 엔터주들 같은 경우 조금 소폭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고 앞서도 언급드렸던 이제 조선주들 여전히 지금 현재 그렇죠. 우리 관세 과정에 있어서 수혜를 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렇지만 조방원이 중에서 오늘은 조선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쉬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와중에 다시 마이너스로 좀 돌아섰네요. 0.1% 정도 하락하면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수급도 매수 그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도 약간 부담이긴 하네요. 오전이랑 오후 그 분위기가 계속 달라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후장까지의 흐름 계속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비만 치료제 얘기를 잠깐 좀 해보고 넘어가 볼까 해요. 일단 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비만 치료제가 눈에 띄었고 종근당과 노보노디스크 협력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뉴욕 증시에서 노보노디스크가 21% 넘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종근당 시세도 나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궁금해요. 8월에 마운자로 상륙도 한다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뭐 노이즈가 생겼기 때문에 노이즈가 생긴 것을 곧바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부담되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비만 치료제라는 것이 이제 여러 종류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근데 비만 치료제는 제가 이제 관심 있어서 얘기하지만 비만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치료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각각의 비만 치료제가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악재가 나온 상태라면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정상적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돌부리에 탁 걸려서 넘어질 뻔하게 되면 네. 일단 뭔가 좀 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걸어가는 게 그렇죠.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러한 지금 현재 악재가 좀 나타나게 됐다라면 공격적으로 지금 가던 길을 계속 가기보다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옷에 묻은 흙도 좀 털어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장 더군다나 시장이 강세장이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의외로 시장이 조금 몇몇 종목들 업종들을 강하죠. 제외하고 나면 네. 좀 탄력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은 약간의 좀 상황들을 좀 보고 넘어가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노이즈가 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8월 1일 관세 데드라인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니까 만약에 시장 불확실성이 지금 쭉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세나 세법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좀 판단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돼요? 지금 이제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금 오리무중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우리가 관세와 관련해서 31일 날 구윤천 부총리께서 이제 그 베센트 장관을 만나는데 지금 또 상무장관을 만났다라는 얘기도 좀 속보로 올라오고 맞아요. 있습니다만 지금 뭐 언론사마다 좀 다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와라라는 얘기도 있고 뭐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일단 끝날 때까지는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1일이고 우리가 이제 금요일이 1일이 있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면 주말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그렇죠. 결과가 나오는 것이 주말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세 협정을 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EU와 협정을 했었던 15%대를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도 또 관건 그게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만약에 16% 17%에서
이게 나타나게 된다라면 자동차들 오늘 이제 기아가 조금 반등세를 나타내고 현대도 조금 플러스가 나타났습니다만 이게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또 이제 세법 개정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상법 개정에 대해서 또 불확실성이 있어요.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좀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과정에 있어서 투자자분들의 원성이 지금 이제 국회에 전달되는 과정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당정 간의 협의,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지금 이제 불확실성들이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우리도 또 고려해야 될 것은 또 실적 시즌이다라는 거죠. 실적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뉴욕 증시도 실적 때문에 또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 네. 불확실성이 많은 요 며칠만 조금 잘 견디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수목금 네. 그러면 이제 또 더군다나 우리 7말 8초 휴가철도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요 3일만 좀 무더위에 잘 견뎌내자. 저는 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8월 1일까지 일단은 잘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불확실성이 좀 가득 있다 보니까 이번 주 한 주를 어떻게 잘 보내는지가 좀 중요한 시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관세 데드라인을 앞두고 있는 한 주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전략들 챙겨보겠고요. 먼저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함께 열어보시죠. 첫 번째는 조선입니다. 이제 앞서서 관세 이야기 잠깐 했는데 관세 이야기 했을 때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협상 카드 중에 하나 조선이죠. 그래서 마스가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조선 기자재 주들까지 수급이 좀 같이 쏠려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복잡한 전략이 좀 필요할지 함께 체크해 보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엔터입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주 조금 오름세 시연하는 종목들 보이고 있고 있고요. 며칠 전에 이제 군산에 MRO 기지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 소비주들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에이펙이 정상회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끌고 가도 좋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보시죠. 마지막은 반도체고요. 삼성전자 쪽이 여전히 잘 갑니다. 7만전자 안착에 성공을 한 건지 72,100원 선 오늘도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 이재용 회장이 미국 워싱턴행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텍사스주에 있는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과 관련해서 투자 카드를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상으로는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긴 하겠죠. 그리고 테슬라 머스크 CEO랑 화상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새벽사에 전달이 좀 되고 있어서 관련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확 쏠리는 듯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선 쪽부터 전략들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세 키워드가 좀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조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수장님은 어떤 시각 좀 가지고 계실까요? 이 시각은 현재로서는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조선업종 같은 경우 미국과의 협약에 있어서 과연 수익을 얼마큼 낼 수 있으냐라는 문제는 지금은 아직 우리가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우리가 이제 향후에는 네.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후에 수익성이 과연 늘어날 수 있느냐 부분까지도 네.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대감이 높은 겁니다. 주식은 올라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기대감이 높을 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실적이 좋을 때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오션을 조선주로 봐야 됩니까? 방산주로 봐야 됩니까? 둘 다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둘 다 이제 다 그렇게 벌써 이제 이 업주 하나오션을 보는 시각 자체가 변화됐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한화가 이제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후에 미국의 방위 산업과 이제 하고 또 하나그룹이 현재 지금 이제 호주의 잠수함 회사를 네, 또 오스탈. 인수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미국에서 또 잠수함을 만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나타낼 수 있어요.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군산항을
부분을 네네. 사무조선소를 이제 갖고 있었던 네. 게 한국조선해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MRO 사업의 이제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왜 여기가 MRO 사업으로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저도 좀 뭐 여러 가지 고민 뭐 살펴봤습니다. 뚜렷한 네. 이유는 없는데 여기가 놀고 있어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가 액화 천연 FLNG를 여기서 만들다가 네.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조선소를 지금 이제 닫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선을 만들었던 기지이기 때문에 군산항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울산항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뭐 거제라든지 이런 쪽들은 지금 도크가 지금 꽉 차서 배를 그렇죠. 못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거기가 비어 있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우리한테는 틈새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우리가 어떤 협상 카드를 내주느냐라는 부분들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LNG 프로젝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일본과 같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조선업종을 키워가는 입장에서 보면 일본보다는 우리가 좀 싸죠. 그리고 일본보다 우리가 활성화돼 있죠. 중국에 줄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전략연구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건 미국 측 얘기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블록식으로 배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조립을 하자라는 제안도 미국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조선 쪽을 좀 내주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미국에다 하겠다라는 부분들로서 우리가 이제 일본이 썼던 5,500억 달러 중에 일부를 조선업종이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여기서도 수익성 개선 효과가 분명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강관, 앞서도 이제 앞 코너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늘어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보다는 두 개가 1+1이 더 좋습니다. 하나오션도 1+1인데 강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부분이냐? 알래스카 개발 쪽이 되던 네. 아니면 조선업종이 되던 아니면 미국이 그 LNG 수출을 따른 기지를 만드는 거기에 우리가 공사 수출을 하던 어디에든지 이런 그 우리가 강관 업체들의 피팅 밸브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비교 우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선과 조선 기자재 네. 이쪽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현재로서는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선이 잘 가면서 조선 기자재단도 같이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조선주가 잘 갈 때 같이 따라간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별개로 봐도 지금은 괜찮아요? 저는 별개로 봐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방 우리가 이제 피팅 밸브 같은 경우는 꼭 조선이 아니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드렸던 알래스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LNG 개발이라든지 이게 세 가지가 다 엮여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조선업종 같은 경우 우리가 미국이 배를 우리한테 만들려고 주는데 네네. 막대하게 이익을 줄까요? 조금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죠. 좀 짜게 줄 수 있어요. 만약에 100억 달러짜리 배라면 우리가 영업이익이 10% 미만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선 기자재한테는 제값을 줘야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방산업인 조선업종이 자기들이 이익을 좀 줄어들더라도 피팅 밸브들한테는 정상적으로 납품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그러면 피팅 밸브들이 지금 현재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거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별개로 보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MRO 사업이라든지 조선업종이 생각보다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차라리 알래스카 개발 쪽에 우리가 또 참여하는 쪽으로 오히려 의외의 카드를 또 제시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 기자재는 오히려 살아날 수 있다. 별개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제 수급이 앞에 단이 잘 갈 때 이제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 그 관세 키워드를 통해서는 기자재는 좀 별개로 봐도 흐름도 별개로 봐도 괜찮다라는 사인을 좀 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 초점 맞춰서 비중 있게 좀 다뤄볼게요. 일단 테슬라에 대한 소식이 너무 호재긴 합니다만 이제 계약 기간이 지금 33년으로 알려져 있고 매출액 대비했을 때 한 7%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제가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그럼 1년에 한 1%라서 그게 매출 대비해서 큰 퍼센테이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정도 반응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 뉴스에 대한 반응은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 또 올라가서요.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뭐 저도 비슷합니다. 거의 일단락되는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마음이 흔들리시죠. 그러니까 내가 또 잘못 다시 본 거 아니야라고 올라가니까요. 네. 하는데 여기서 뚝심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우리 그 이관 앵커가 이제 하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하다못해 이게 지금 당장 내후년까지 납품을 한다 하더라도 7% 정도 수준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계산할 때 연간 한 1% 정도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균등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뒤쪽에 그쵸. 몰려있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하는 AI 6칩 같은 경우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 2033년에 뭐 하고 계실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와의 관계, 테슬라가 결국 이제 차를 더 많이 팔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볼 땐 계약금이 늘어날 수도 네, 있는 그쵸, 거고. 그쵸. 근데 만약 테슬라가 차를 조금 안타깝게 잘 안 팔린다라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성은 좀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긍정적인 뉴스에 더 포커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맞아요. 있겠고요. 긍정적인 뉴스라면 적자 사업부였던 파운드리 사업부가 뭐라도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선업종 같은 경우 앞서 언급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017년에 저가 수주를 했었거든요. 저가 수주를 했다라는 것은 직원들 월급만 줄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라면 네. 뭐 놀고 있는 것보다 배를 만드는 게 낫죠.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공장을 돌리면서 적자를 조 단위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뭐라도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그러네요. 코멘트를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부터 문제죠. 이제부터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라면 네. 조금 여유가 있겠죠. 특히 65,000원 부근에 사셨다라면 한 10%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여유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지금 따라가야 될까라고 그러니까요. 본다라면 지금 따라간다면 8만 전자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 단순하게 여기서 10%라면 8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72,000원에 따라가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라면 네. 과연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전자를 갈까? 이 뉴스를 통해서 갈까?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8만 전자가 갈 것 같다라면 매수를 해야 되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8만 전자까지 가면 10%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이 한 7만 5천 원 정도 갈 거야? 아니면 뭐 여기서 지금 현재 7만 원 안착하는 걸 봐야 돼라고 한다라면 지금 매수하기 좀 까다로운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뉴스라기보다는 주가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보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 30만 닉스 갈까?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독주라든지 아니면 HBM에 대한 어떤 트리거라든지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다 나온 상태의 주가가 26만 원이라면 하이닉스가 30만 닉스 갈까? 그렇다면 이게 15% 수익률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테슬라 납품하는 뉴스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SK하이닉스의 HBM 독주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기보다는 네. 주가가 하이닉스가 30만 닉스를 갈 가능성이 있을까?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갈 가능성이 있을까? 여기에 여러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답을 해보시고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가 답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나는 하이닉스가 30만 닉스 못 갈 것 같아. 네.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반도체는 둘 다 보류하셔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테슬라에 대한 뉴스 무게감으로 갈 수 있는 삼성전자의 룸이 어느 정도일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한 2% 상승했다가 지금 좀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을 했네요. 1.8% 정도 71,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칩을 만든다고 하면 테슬라가 이걸 어디에 쓸지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도조 이야기도 있고 자율주행 칩, 그리고 뭐 옵티머스 이야기도 있지만 자율주행이랑 연결되는 소부장 쪽으로는 수급 확산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런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그래요? 봐요. 왜냐하면 지금 자율주행 테슬라가 시험하고 있는 자율주행이 레벨 3 단계거든요. 그리고 일부 중국에서는 레벨 4까지도 가는 부분들인데 네. 레벨 5가 돼야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그쵸, 완전 그쵸. 자율주행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안전성 문제 부분들이라서 지금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네. AI를 통해서 학습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질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자율주행 얘기가 나온지
벌써 몇 년입니까? 저는 애플의 자율주행차까지 하면 한 5년 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서 자율주행차가 보이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중국 출장 가신 분들은 택시를 타보셨는데 맞아요.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대중화 단계로 넘어설 때까지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몇 군데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특히 이제 여기 우리 서울경제TV가 위치하는 상암에서도 자율주행차들이 맞아요.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데이터들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시간이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자라는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벌써 자율주행을 앞당겨 생각한다? 저는 좀 그거는 좀 빠를 수가 있다. 그 부분은 저는 분명하게 선을 좀 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율주행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서서 삼성전기 살짝 좀 힌트를 주셔서 이 종목까지 짚고 가볼게요. 일단 삼성전자랑 테슬라 이슈에 있어서 성공은 삼성전기가 핵심이다라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FC BGA를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 FG BGA를 공급할 거라서 TP가 지금 18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오늘 지금 보면 7% 정도 상승하면서 14만 7,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좀 엉덩이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룸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떻게 좀 주가 흐름 예측을 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증권사에서 그동안에 AI4, AI5용에서 FC BGA를 이제 삼성전기가 납품을 했으니까 당연히 AI6 칩에 대해서도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거는 우리가 삼성전자랑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정도의 주가 상승 퍼포먼스면 거의 선반영됐다라고 저는 봐요. 오늘 정도 지금 이제 주가가 한 7% 정도 올라왔다라고 보면 무거운 주식 7% 정도 올라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적 베이스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삼성전기가 지금 기대감으로 7%대의 부분들을 좀 오늘 보인 것은 맞아요. 근데 벌써 지금 시작한 지 한 40여 분 만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분출했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를 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봐요. 의외로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이제 납품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봐야 되는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삼성전자에서 매출도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고 삼성전기 내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면밀히 봐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리포트가 조금 앞선 게 아니겠나. 물론 이제 맞는 얘기이긴 해요. 맞는 얘기긴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너무 이제 우리가 선반영을 되는 부분들이 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장기적인 마라톤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라톤인데 저는 100m도 아니고 한 50m 달리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이 50m 달리기 수준으로 33년까지 달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적절히 분할 매도 관점에 오히려 접근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주고요. 지금 현재로서 추격 매수한다? 만약에 이 뉴스에 따라서 삼성전기가 정말 당장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봤다라면 지금 이 뉴스에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 거의 한 20%까지 땡겼어야 되죠. 그렇지 못 땡긴 거 아니겠습니까? 7% 정도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리포트가 이제 회자가 됐을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장에 있어서 삼성 SDI라든지 삼성 전기 같은 경우가 다른 거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우뚝 솟았기 때문에 눈에 다들 들어온다라는 거죠. 저도 삼성전기를 거의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놨지만 보진 않는데 갑자기 올라가니까 들어오기 전에 이건 뭐지? 그리고 이제 뉴스를 좀 보니까 그때 리포트를 좀 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 정도라고 본다라면 시장에서 생각보다는 조금 무겁다. 차용주 같은 주식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무거운 주식이라서 잘 안 움직이긴 하죠. 근데 오늘 지금 7% 넘게 상승불 켜져 있고 굉장히 통통한 양봉입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려서 만약에 오후장에 윗꼬리도 달고 거래량도 지금 많이 실려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비중을 좀 줄여가는 기회로 좀 삼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소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댓글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들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마운자로 뚝딱 위고비 긴장하겠네라는 댓글이고요. 이제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8월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출시 예정이고요. 이에 맞서서 노보노디스크는 국내 제약사 종근당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반격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 이번 흐름은 단순한 경쟁에 대한 제품의 경쟁뿐만이 아니라 사실 시장 선점과 또 유통 지배력을 둘러싼 전면전이다. 이렇게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마운자로 살펴보시면 이 일라일리의 마운자로는 GLP-1 기반 비만 치료제인데 기존 위고비보다 효능이 확실히 높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유럽 비만학회에서 공개된 임상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이 성인 비만 환자 751명을 대상으로 투약 후 72주 후 또 마운자로는 평균 체중 감소율 20%가 넘고 또 위고비의 경우에는 17.7%로 13.7%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 수치가 그냥 좀 낮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체감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또 미국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됐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마운자로 점유율은 53.3%, 또 위고비는 46.1%로 역전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운자로는 이 당뇨병 치료자인 몽자로를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만큼 또 당뇨와 비만을 현재 모두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국내에 들어온다면 현재 판에서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런 시각들이 또 오고 가는 건데요. 사실 이 시점에서 노보노디스크가 종근당과 제휴를 맺은 이유가 여기서 있고요. 또 국내 시장에서 방어선을 강화하고 또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새로운 포석이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전국 그 유통을 총괄하는 건 줄릭파마고요. 그 밑에 이제 블루엠텍 우리가 좀 잘 찾아보는 종목이죠.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일부 도매 업체들을 통해서 병의원에 공급하는 형태로 위고비가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노보노디스크가 종근당을 선택해서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왜 종근당을 선택을 한 걸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누가 더 잘 파냐 이 싸움이 가장 중요하게 또 한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줄릭파마는 이 유통망 중심의 글로벌 물류회사 전문 회사인데요. 이 창고와 재고 관리, 또 전국의 병원, 의원의 배송 등은 잘하고 있지만 병원 의원과의 세일즈 접점은 현재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종근당은 제약업계 최고 수준의 병원 영업력을 가진 상태고요. 이 K캡을 H이노엔과 또 코프로모션을 맡아서 출시 3년 만에 연매출 1,000억 원을 돌파시키기도 했습니다. 휴젤의 보틀렉스도 또 종근당 영업팀이 주도적으로 판매해서 국내 1위를 차지한 이력이 있죠. 특히나 종근당은 대사질환, 또 순환기 질환 분야에서 강한 세일즈 기반을 갖고 있고요. 즉 이는 비만과 당뇨를 함께 겨냥하는 위고비 제품군과도 시너지가 매우 크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보면 노보노디스크 입장에서는 마운자로 출시를 앞서서 이 시장 점유율을 굳히기 위한 최고의 파트너를 또 선택한 셈이 되겠고요. 종근당 역시도 작년 K캡 계약 종료 이후 생긴 매출 공백을 채우는 새로운 절호의 기회를 삼았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더해서 위고비는 이미 국내에서 1분기, 또 1분기에는 794억 원의 매출, 전체 비만량 시장의 64% 점유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종근당의 입장에서도 이 제품을 팔기만 해도 또 즉각적인 매출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가격 전략이 되겠습니다. 마운자로는 일본에서 또 위고비보다 살짝 비싼 가격에 출시가 됐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후발주자라는 점 때문에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도 또 마케팅 강화 외에도 가격 경쟁에 대비한 사전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그 역할도 종근당이 맡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운자로가 이제 8월에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종근당이 오늘은 좀 많이 내립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8% 넘게 지금 하락세를 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영향은 어제 있었던 노보노디스크의 급락이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고요.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매출 가이던스도 좀 하향 조정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이 좀 아쉽게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음봉이긴 합니다만 봉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오후장까지 낙폭을 좀 만회할 수 있을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정책 엇박자 아니 정책 재즈입니다. 정부가 또다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이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매도세가 좀 더 연말에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증시를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소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번 엇박자, 이번 논란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 단순 세법 조정 이슈를 넘어서 또 정책의 방향성과 투자자 신뢰 사이에서 이런 중요한 균열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최근 들어서 줄곧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또 국내 증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고 그간 강조해 왔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또 지배구조 개편 유도, 또 자사주 소각 권고,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이 그런 맥락에서 현재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 사실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책 신호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또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는 보유 금액 10억 원 이상이 대주주에 해당돼 논란이 컸고 또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이렇게 안정을 되찾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10억 원으로 이 기준을 낮추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민주들, 이런 수천 주를 보유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주주로 간주되면서 양도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는 세금 회피를 위한 연말에 또 주식을 매도하는 기형적 수급 왜곡이 재현될 수가 있고요. 또 장기 투자 요인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조정이 증시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와 정면적으로 충돌한다는 논란의 본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특히나 주목해볼 만합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증시를 부양하겠다, 5,000피까지 가겠다라고 내놨는데 이 주식 양도세 그 대주주 기준을 기존에 50억까지 높여놨던 걸 다시 10억으로 되찾는, 그러니까 다시 낮추는 제도다 보니까 약간 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정책 당국이 이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평가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 지형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또 이렇게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갤럽이 발표한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국민이 꼽은 가장 유망한 재테크 1위, 이 수단 1위가 바로 또 주식이었는데요.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부동산을 제치고 주식이 가장 선호받는 투자처로 떠올랐다는 건 사실 그만큼 또 일반 국민이 주식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부분도 함께 판단해 볼 만합니다. 이제는 소수의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일부 중산층과 함께 또 MZ세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계층이 또 주식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새롭게 노후를 관리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건데요. 이런 새로운 구조 변화 속에서 대주주 양도세처럼 투자 의사결정에는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은 보다 섬세하게도 접근을 해야 하고 또 일관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세제 개편 논의가 매년 오락가락 되풀이되고 또 한편에서는 증시 부양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과제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이런 움직임이 함께 병존하게 된다면 결국 투자자들의 신뢰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장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불씨는 또 고스란히 시장의 수급 불안, 그리고 외국인 이탈, 또 더 나아가서 장기 자금의 이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10억 원으로 기준을 낮추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국민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특히나 수천 주를 보유한 일반 투자자들도 대주주 기준에 맞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세제 개편 초읽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도 뉴스 나오는 대로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혜 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양시장 소폭이긴 합니다만 상승세 지켜내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현선물 모두 외국인 투자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개장 때 매도였다가 지금 매수로 규모 계속 늘려가고 있으니까요. 오후 장에서의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